자, 오늘 액체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떤 액체 분자, 분자가 아니니까 공유결합 하는 애들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온 결합, 이온 결합은 하지 않고 이온과 공유, 이거죠, 이거. 이온하고, 이온하고 쌍극장인 그런 것들도 있고, 이온 결합은 여기서는 빼놓을 거예요. 빼놓을 거예요. 이건 다른 이온 결합. 우리는 이온과 쌍극장, 그 다음에 쌍극자 사이인, 뭐, 수소결합, 쌍극자 사이인, 분산력만 존재한다,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여기에, 이걸 다시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기, 이온 쌍극장, 보이죠? 이온 쌍극장? 이온 전하고 쌍극자 사이 전하인데, 그 힘이, 에너지가 40에서 600 정도 된다. 보통, 물하고 결합해서 우리가 수화라고 얘기를 했던 거. 40 이상. 다 그런데 수소결합된 애들 보면, 이거 수소결합이죠? 극성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하고 극성결합. 쌍극자 전하, NOF, 플로린, 탄소, 질소. 높은 전기음성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은 40 정도의 에너지도 같죠. 분자량이 작아도 40 정도의 에너지를 갖는다 그래요. 쌍극자 사이 힘, 이런 것들은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쌍극자 전하들 사이는 뭘 40 되려면 아직 멀었죠. 이온과 이온, 그 다음에 유발쌍극자. 그러니까 쌍극자라고 했으면 이 쌍극자라고 하는 것은 극성 분자. 여기서 유발쌍극자라고 했으면 이거는 무극성 분자를 얘기하는 거죠. 무극성 분자. 이온하고 무극성 분자 간의 힘은 3에서 15. 쌍극자 사이 힘이 훨씬 더 크다. 그 다음에 극성과 유발쌍극자. 무극성 분자죠. 극성과 무극성 분자. 이건 조금 더 작겠죠. 2에서 10 정도 차지합니다. 분산력. 이거는 보통 질량을 가지고 있어서 나타나는 힘이지만, 무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이거는 극성과 무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온과 무극성 분자 사이, 이거는 극성과 극성 분자, 이온과 극성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들은 40, 0.05부터 40 정도까지 같죠. 여기서 무극성 분자들이 40 정도 가면 파라핀 정도 같은 분자량이 매우 커야 된다. 분자량이 매우 커야 됩니다. 분자량이 매우 커야 40 정도 가는다. 얘네들은, 얘네들은 수소결합은 분자량이 작은 것들도 40 정도가 된다는 거죠. 분자량이. 그런데 이온과 쌍극자 사이 작용하는 힘은 40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네, 이 정도 갖고, 네, 네, 증기야. 상 변화의 평형 성질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여기서 닫힌 플라스크, 닫힌 개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닫힌 개에서 그 개는 액체가 이탈하고 흡수되는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상태. 우리 화학 일에서도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탈하고 흡수되는 속도가 같은 경우에, 이탈하고 흡수되는 속도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고 하고, 평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발 속도죠. 증발 속도, 속도 응축, 뭐 이렇게 응축 속도 이렇게 되는데, 증발 속도는,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존하죠. 온도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증발 속도는 일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증발 속도는, 지금 흰색으로 그려진 요거, 증발 속도,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이제 응축 속도. 증발 속도의 척도는 뭐예요? 온도.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더 잘 일어난다. 응축 속도의 척도는 뭐예요? 증기 양이죠. 증기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증발 속도의 척도는 뭐라고? 온도죠. 그럼 온도가 같으면 증발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다.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같은 이 상태가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렇게 동적 평형 상태에 있다. 이때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증기압력. 평형 상태의 압력이 상수다고 나오는데 어쨌든 동적 평형 상태에 있을 때의 증기압력을 우리가 증기압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나 그려서 받침계라고 하는 거, 이 받침계 닫아놨다는 거죠. 닫아놨는데 여기에 지금 액체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액체. 여기 표면에 액체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얘네들이 증발을 하겠죠. 증발을 할 거다. 그런데 응축도 증발하는 것만큼 응축도 한다. 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다. 그죠? 그러면 여기 압력이,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증발 속도는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 압력이 예를 들어서 일결이 됐다. 일결이 됐을 때, 이때 온도, 이때 온도가, 온도를 이렇게 표시해볼게요. 온도가 100도씨가 됐다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물이었다라고 하면 물에 끓는 점이 된 거예요. 근데 외부의 대기압도 몇 기압이에요? 여기 대기압. 대기압도 1기압이죠? 그 대기압 1기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압과 증기압력이 똑같아진 상태. 그 상태가 끓는절이라고 해요. 그 상태가 끓는절. 예를 들어서 얘가 25도씨였었다. 25도씨에서 증기압력이 있겠죠. 증기압력이 있다가 50도씨가 됐다면 온도가 높아졌죠. 온도가 높아졌고 온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이 증기압력에서
뭐가 증가해요?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운동 에너지하고 온도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50도씨가 됐다라고 하면 증기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발 속도가 빠르겠지. 그러니까 증기수가 많아졌을 거다. 증기수가 많아졌으면 여기에 증기 압력은 어떻겠어요? 증기 압력은 높아졌을 거다 하는 거야. 증기 압력이 높아졌을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비로소 이제 100도씨가 됐다라고 하면 100도씨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냐? 증기수가 많아서 증기 압력인 상태가 증기압이 대기압하고 똑같이 해서 이 일기압인 상태를 일대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근데 우리가 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나? 현상. 내부에서도 기포가 올라온 거예요. 내부에서 기포가 올라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뽀글뽀글 이렇게 뽀글뽀글 물이 끓는다. 라면을 끓여 먹는다고 했을 때 물이 끓는다 했을 때 기포가 올라온 그런 상황을 우리는 끓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닫힌 상태, 여기 지금 닫힌 게라고 얘기했잖아요. 닫힌 게에서는 끓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뽀글뽀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뽀글뽀글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단지 우리는 대기압이 일기압이니까 증기압이 일기압이 된 상태의 그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끓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뽀글뽀글은 닫힌 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증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지울게요. 증기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증기압은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존한다. 네?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 상태가 되기에 충분한 에너지가 되는 분자의 비율이 증가해서 증기압이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온도가 증가할수록 증기 상태가 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 온도가 증가했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온도가 증가할수록 예? 온도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한다. 온도가 증가해요. 증기 상태가 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입장. 운동 에너지 비율이 증가해서 증기압이 높아졌다.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그래프를 보면. T1, T2가 있으면 T2가 온도가 더 높은 온도죠. 그러면 기화되기에 충분하도록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수가 T2일 때 더 많다 해야 되네. 여기 분자수 A만큼 써고 T2일 때 B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T1일 때는 A만 해당되지만 T2일 때는 A 플러스 B가 된다. T1일 때는 여기 A만 입자수가 그냥 어, 이렇게 할까요? 횟수니까 NB 여기서는 NA개만 있어. NA하고 여기 NB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기화학에 충분한 온도가 높아지면 기화학에 충분한 입자수가
증가해서 나타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다음에 분자간의 힘. 낮은 분자간의 인력은 분자가 쉽게 증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증기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증기압이 A하고 B가 더 컸다. B가 컸다라고 하면 분자간의 인력은 A하고 B를 봤을 때 누가 더 큰 거냐? 분자간의 인력이. A가 증기 압력이 작다는 것은 결합을 끊고 나오기가 어려웠다는 얘기니까 분자간의 인력은 A가 더 큰 것이다. 분자간의 인력이 더 크다는 것은 끓는 점이 끓는 점도 누가 높으냐? A하고 B를 봤을 때 A가 더 끓는 점이 높다는 거예요. 분자간의 인력이 크니까. 얘네들을 유리판 위에다가 유리판 위에다 놨다. 분자간의 인력이 큰 애는 더 동그랗게 될 수 있지만 분자간의 인력이 작은 애는 이렇게 해서 폭 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A에 해당되고 요게 B에 해당되는 거예요. 분자간의 인력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이렇게 구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구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한 것이다. 넘어갔죠? 요게 이제 우리가 증기압력 곡선이다. 증기압력 곡선. 증기압이, 증기압이, 예를 들어 증기압력은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증기압력 곡선, 온도가 일정하다. 여기서 30도씨를 인 상태가 돼요. 30도씨, 여기에서 이렇게 요소 가지고 보면, 여기 이제 물의 증기압력, 에탄올의 증기압력, 요게 다이메틸 에틸의 증기압력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기압력의 크기 순서가 증기압력이 증기압력을 비교해 봤을 때 물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에탄올이 크고 30도씨에서 그 다음에 다이메틸 에틸을 이렇게 쓰요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는 이쪽으로 갈수록 증기압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럼 증기압력이 크다라고 했으면 이 증기압력 지금 증기압력이 압력이 크다. 증기압력이 크다? 그럼 끓는 점이 어떻다는 거야? 끓는다. 보일링 포인트. 끓는 점이 낮다. 증기압력이 크다? 그러면 분자간의 인력은 증기압력이 커요. 분자간의 인력을 끊고 증기가 되는 입자가 많다는 얘기니까 분자간의 인력이 작다는 의미겠죠. 분자간의 인력이 작다는 것은 끓는 점이 낮다. 끓는 점이 낮다. 증발력. 증발력은 증발되기가 크다. 증발력. 뭐, 이거, 요 정도만 봐요. 증기압력과 분자의 인력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물질에 대해서 한번 봤고, 같은 물질을 보는데, 여기서 이제 물에 대해서 한번 봐. 물의 증기압력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커지고 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발이 잘 된다. 온도가 높으면 증발. 증발 속도는 온도에 의존한다. 네? 응축 속도는 뭐에 의존한다고? 분자수, 증기수에 의존합니다. 증기가 많아져야 응축도 잘 됩니다. 증발 속도. 그러니까 그럼 증발 속도가 크다는 것은 증기압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기압력이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보니까 얘네들이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점점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지수함수적으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증발하는 속도가 정말 지수함수적으로 증가.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분석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0배, 10의 제곱만큼, 100배죠? 10의 세제곱만큼, 1000배만큼 이렇게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수함수적으로. 10배만큼, 100배만큼, 1000배만큼 빨라진다. 지수함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분석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데 10의 1제곱, 10의 2제곱, 10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지수가 1, 2, 3 이렇게 됐잖아요. 지수를 주어로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로그죠. 그러면 100배, 1000배,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증가했던 것들이 지수를 중심으로 보면 1배, 2배, 3배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직선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과학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예측해서 새로운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다시요. 과학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예측해서 새로운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지수함수적 그래프를 항상 어떤 그래프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항상 직선의 식, 직선의 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직선의 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로그를 사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직선의 식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그.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래프들을 로그를 써서 나타낸 그런 것들 한 90% 정도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번 알아서. 그것도 자연 로그를 사용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지수함수적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또 인식해야 될 것이 여기 일기압의 상태 있죠? 760mm HG. 포로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HG하고 똑같다겠죠? 그러면 물의 끓는 점은 그리고 100도씨가 되는 거예요. 이거 100. 증기압이 일기압의 상태의 100도씨. 여기서는 에탄올을 끓는 점이 되죠. 그죠? 표준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증기압이 760mm. 지금 증기압이 일기압인 상태. 증기압이 일기압인 상태의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
닫힌 개에서는 끓는 현상, 뽀글뽀글 현상은 없다. 그죠? 닫힌 개에서는 뽀글뽀글 현상은 없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 놓고, 플랜을 넘길게요. 자, 이제 클라우지우스 플라페롱식이라는 것을 보일 텐데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이죠. 온도와 풍력에 관련된 방정식에서. 네, 그래요. 어서 오세요. 지우 학생. 홍지우 학생이 좀 늦게 왔다고 카톡을 보냈군요. 확인했어요. 음, 우리 이서연 학생도 지금 들었어요.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시험이 있으면 시험에 학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고사 대비 그 영상 시청 기간에는 또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주어진 어떤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슬기롭게 하면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선의 식,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그려진 그래프를 이렇게 직선의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직선의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지 않죠.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깁스 자유에너지라는 것이 델타 G라고 해서 자발적 변화를 예측하는 건데 이 자발적 변화를 예측하는데 요 식을 써보면 어떻게 나타내냐면 델타 H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는 마이너스 RT의 LN T 이 자율로그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을 2로 하고 있는 어쨌든 로그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율로그. 우리 이제 아직 안 배웠으면 요게 이제 깁스 자유에너지의 식이에요. 이때 델타 G가 음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델타 G가 여기는 평형인 상태고 델타 G가 양수면 비자발적 반응.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델타 H가 나오는데 델타 H는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엔탈피라고 했죠. 어떤 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엔탈피다. 에너지. 엔탈피를 에너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에너지라고 이해해도 돼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에너지가 작을수록 완전하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그러니까, 최소화하려는 경우. 최소화하려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H가 작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델타 H가 음수일 때 이거 뭐라고 했어요? 발열이라고 했어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가 소모되니까 가만히 있는 안정된 상태로 간다. 그것이 이렇게 자연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델타 S는 엔트로피라고 해요.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그렇게 무질서도. 그럼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정렬이 돼 있는 상태보다는 무질서해지는 상태가 더 자연스러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증가하는 방향, 하려는 경향, 증가하려는 경향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S,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다. 음. 아직 깁스 에너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것이 음수가 되는 거, 얘는 양수인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인데 앞에 마이너스잖아요. 이거는 음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는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정의되지만 그거의 결정적인 것은 온도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좌우한다. 문행이 참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경향인데 최소화하려는 경향,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에너지를 낮추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자연적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반응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얼음 같은 것들은 상온에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녹잖아요. 상온에서는 얼음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녹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발열 반응이 자연적이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하고 온도가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5도씨에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녹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영하 10도씨에서는 얘는 고체가 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죠. 액체가 고체가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발열이다는 얘기죠. 그건 또 발열. 온도가 정하기 때문에 어쨌든 깁스 에너지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저 식을 통해서 우리가 저 식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써볼까요? 온도가 여기서 온도 T가 걔의 자발성 자발성에 영향을 끼치는 자발성에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요 식을 이제 깁스 에너지 요 식 있잖아요. 요 식을 우리가 직선의 식으로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까지 요 식을 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ln k에 대해서 풀어보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이렇게 되죠? 여기서 델타 h는 여기서는 기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기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발 엔탈피라고 증발 엔탈피 증발 엔탈피 예 t분의 1 이렇게 나타내겠죠? RT 마이너스 RT로 남은 거예요, 이거를. 여기는 플러스가 되면서 t가 삭제되면서 이게 삭제되면서 r분의 델타 S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K라고 하는 것은 평형상수거든요. 우리가 아직 평형상수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액체 상태 A라는 것이 기체 상태를 기화되는 데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평형상태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A, 액체 상태일 때의 압력,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일 때의 압력,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형을
요거를 우리가 P라고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압력으로. 그래서 요 식을 ln P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의 증발 엔탈피 의 T분의 1. 요거는 기체상수값 R이고, 요거는 이제 상수로서 플러스 C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롱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LNP 이렇게 됐죠? 요게 R분의 H의 증발 엔탈피 T분의 1. 그럼 요 식은 항상 어떤 것 같아요? 세로축을 요 Y축, X축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요 식은 Y는 AX 플러스 B의 직선의 식 그래프죠. 여기서 기울기가 A인데 음수다는 거죠. B가 Y좌표 C 이렇게 된 거예요. 기체상수 값은 R 값은 에너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8.31 값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타내진 요식. 그래서 LNP는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증발 델타. 그러면 요게 기울기란 말이에요. 이 기울기가 이거다. 기체상수 R 값은 알고 있고요. 기울기를 알면 증발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증발 엔탈피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크다. 어떻게 되나요?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크면 델타 H의 증발 엔탈피 값도 커지는 거죠. 기울기의 절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증발 엔탈피 값이 크다? 증발 분자간의 인력이 크다.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분자간의 인력이 더 크다.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롱식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거 지울게요. 여기서 보니까 먼저 기울기가 누가 가장 크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봐. 기울기가 큰 순서대로 써보면 물의 기울기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에탄올, 그 다음에 다이메틸 에테르가 기울기가 크게 나타났다. 직선의 식 나왔을 때. 그러면 이것들의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델타 H의 증발 엔탈피가 크다는 거야. 크다. 증발 엔탈피가 크다는 것은 분자간의 인력도 큰 것이다. 분자간의 인력도 큰 것이다는 거. 그러니까 요 사실을 가지고 물과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가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들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다시 기울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증발 엔탈피로 나타내주다. 델타 H 증발 엔탈피는 델타 H 증발 엔탈피는 어떻게 나타내지나요? 기울기에
뭐야? 기울기. R값을 곱하여서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클수록 증발한 델타가 크다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는 양의 기울기나 음의 기울기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기울기가 더 가파르냐 안 가파르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식별이 된 게 있죠. 다른 두 원대에서 증기압이 알려졌을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액체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여기 지금 어떤 액체가 들어있어요. 순수 액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액체가 들어있고 여기 A라고 하는 증기가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액체고 액체. 그럼 여기서 이제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계기판이 있어서 이렇게 있다고 봐봐요. 그러면 온도가 여기서 온도가 T1일 때의 증기압이 P1이고 온도가 T2일 때의 증기압이 P2다라고 한다고 하면 클라우디스 클라페롱식에 의하면 ln P2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의 이 A 기체의 증발 엔탈피가 되겠죠? 증발 엔탈피 T1분의 1, 아니 T2죠? T2분의 1 더하기 C라고 나타낼 수 있죠. 또 여기서 ln P2는 P1은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의 증발 엔탈피라고 나타내지고 T1분의 1 더하기 C라고 나타내진다는. 그러면 이 두 식을 빼보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ln 여기서 어떻게 나타내죠? P1분의 P2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P1분의 P2라고 나타내지고 마이너스 공통일수록 R분의 델타 H의 증발 엔탈피 T2분의 1 마이너스 T1분의 1이라고 나타날 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요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식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A 기체에 그 A 액체에 무엇을 꺼낼 수 있다? 델타 H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 이거를 구할 수 있다. 요식입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이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롱식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쪽을 LNP라고 했죠. 이쪽을 T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직선의 식을 이쪽이 지금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 1번과 2번 점을 알겠다라고 하면 뭐 이건 알겠다라고 하면 이게 T분의 1이기 때문에 이쪽이 높은 온도 여기가 낮은 온도다. 그럼 저렇게 직선의 식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식에서 P1과 P1 그 다음에 이 식에서 T2와 T2 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다면 직선의 식 공부할 때 그 얘기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델타 H의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증발 엔탈피는 이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에서 한정, 시간분의 T1 그리고 델타 H의 증발, 기울기를 알면 한정과 기울기를 알면
T2와 T2 또 다른 한 점도 구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직선의 식으로 직선의 식으로 바꿔내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의 식으로 바꿔낼 수 있으면 다양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연습 문제, 우리 하나 나와 있어. 연습 문제에 나와 있는 거를 하나 제시해 본 거예요. 이거를 기준 클론점으로 구하라. 에탄올의 증기압이 저렇게 주어져 있고, 증발했을 때 그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이걸 알고, 이걸 구하라고 했으면, 다른 기준 끓는 점을 구해봐라.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압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구해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식 반영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클라우디우스 클라페론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거 지울게요. 증기압과 끓는 점, 주어져 있는데, 액체의 끓는 점은, 액체의 끓는 점은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얘기합니다. 증기압력과 증기압이 일기압이 됐을 때, 어차피 대기압이 외부 압력은 일기압이니까, 증기압이 일기압이 됐을 때의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우리 다층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층계에서. 물질의 일반 끓는 점은 표준 대기압 760도로 760mm HG에서의 끓는 점을 얘기한다. 끓는 점은 액체에 미치는 외부 대기압이 증가하면 끓는 점도 증가한다. 끓는 점도 증가한다. 자, 지금 여기 요거를 여기가 이제 고체예요. 고체, 여기가 액체, 여기가 이제 기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용음곡선, 융해곡선 이렇게 얘기해요. 융해곡선. 이거를 승화곡선, 승화곡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기압력 곡선. 지금 우리가 보고 온 거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 증기압력 곡선만 그려놓고 이렇게 봤던 거다는 게. 여기가 이제 임계점 이렇게 적어요. 임계점. 액체와 기체 밀도가 같아서, 액체와 기체 밀도가 같아서 두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진다. 운동이 되고, 그래서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응축이 불가. 여기를 임계 상태라고. 예.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초임계 유체라고 해야 돼요.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은 액체처럼 용매 역할을 할 정도로 밀도가 크다. 액체처럼, 액체처럼 용매 역할을 할 정도의, 할 정도로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다. 또 기체처럼,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그런 상태. 기체처럼 점도가 낮고 확산성이 크다. 이런, 요 임계점의 온도가 몇 도치라고요? 374도씨. 온도가 엄청 높죠. 압력은 얼마라고요? 218. 야,
온도가 높아서 얘네들이 분자간의 인력을 끊고 날아가고 싶지만 압력이 너무 커서 날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압력이 크지만 분자간의 인력은 지금 끌어내고 싶은데 압력이 너무 그럴 수도 없는. 온도가 또 너무 높아서 분자간의 인력이 엄청 인력이 커진 것이 아니라 분자 간의 분자들의 에너지가 커져서 결합을 끊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압력이 커서 나갈 수 없고 커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만 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이제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특정 온도와 압력에서 상이 결정된다. 상이 결정된다. 상태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중점 이렇게 0.01도씨 0.0006기압이다. 삼중점. 고체체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과 상의 경계에서 상과 상의 경계에서 상변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상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삼중점 알아야 되겠죠? 이 삼중점. 이 삼중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공존하는 거. 세 개의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 세 개의 상태가 평형. 세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세 상태가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에 토인계 유체도 같이 기억을 하고요. 네 번째에서 이제 승화곡선.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곡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기압력 곡선. 고체가 기체가 되고 액체가 기체가 되는 증기압력 곡선. 여기에서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화곡선, 증기압력 곡선은 어떤 상태를 이루냐? 음의 기울기.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분의. 그러니까 T분의 P가 얘네들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융해곡선, 고체가 액체가 된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에서 기울기, 온도분의 P는 어떻게 되냐?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체가 액체되는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여기서 그래서 융해곡선을 이걸 지워볼게요. 여기서 압력을 높게 하면 압력을 높게 있다고 생각해요. 고체 상태에서 압력을 높게 했다는. 그랬더니 액체가 됐다는 거죠. 액체가 되겠다. 액체의 밀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액체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죠. 선이 왼쪽으로 기운다.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작다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보다 밀도가 작다. 지금 압력을 높게 했더니 액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액체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물에 뜰 수도 있다. 얼음이 물에 뜬 거예요. 이거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삼중점, 고체가 액체가 되는 구간, 여기 양의 기울기, 이것도 양의 기울기, 이것도 다 양의 기울기잖아요. 양의 기울기인데 물만이 요것이 지금 요거는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다. 음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얘기. 잠깐 쉬었다 할게요. 7시 5분에 만날게요.
네. 여러분들 잘 쉬었어요? 네. 그러면 또 좋게서 한번 보죠. 이걸 안 켰네요. 이렇게 대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여러분들이 방송 영상으로 시청하겠다 싶을 때 선생님한테 문자를 좀 같이 주고 카톡 문자 주고 영상 시청하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아직도 안 떴네요. 네. 뜨고 있어요. 자, 끓는 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액체 표면에 작용하는 외부 압력, 외부 압력과 증기 압력이 같을 때 온도,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도 증가한다. 압력밥솥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압력밥솥에 뭘 넣으면 요리가 빨리 되죠.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압력이 높기 때문에.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압에서의 액체 끓는 점을 얘기한다. 여기는 지금 이제 뭐가 됐냐면 열린 개죠. 열린 대기압력, 열린 개. 아까 이제 닫힌 개로 얘기해서 끓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열린 개에서는 이제 이런 기포, 이 기포를 우리가 캐비티라고 얘기하죠. 캐비티. 그 밀도가 작으면 얘네들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대기압력보다 작다고 하면 대기압력의 누르는 힘 때문에 기포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적어도 대기압력 정도는 돼야 이 기포가 형성이 되고 밀도가 작아지면 위로 올라가서 위로 나가서 뽀글뽀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서 액체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끓음의 정의를 오늘 수업 듣지 않는 그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이 한 이야기, 끓음의 정의를 보내주세요. 뭐라고 했죠? 끓음?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돼서 액체 전체에서 기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끓음이라고 한다. 사실 여기 한번 봐봐. 이게 증기압력 곡선이란 말이에요. 증기압력 곡선인데 이쪽에 액체고 이쪽이 기체예요. 여기가 이제 어떤 상태냐? 101.325kPa. 요게 1기압의 정이었었죠. 101.325kPa이 1기압의 정이에요. 그러면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됐다는 거예요. 이때 끓는 그때 온도가 100이야. 이것을 우리가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 증기압력이 1기압이야. 그때의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열린 계에서는 이제 헤비티, 기포가 형성이 돼서 뽀글뽀글 현상을 이제 우리가 드디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는 뭐였었냐면 여기가 지금 A라고 하는 액체가 있고 A라고 하는 기체가 이렇게 있다. 여기도 여전히 그냥 이렇게 써놓고 액체가 A라고 하는 기체. 네.
그러면 이때에 이게 액체니까 이때의 증기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이때의 온도를 T1이라고 우리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자고. 그런데 이때 여기로 갈 때 온도가 증가돼서 T2가 됐대. 온도가 증가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기화가 어떻게 온도가 증가함으로써 기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화가 촉진이 되겠죠? 기화 촉진이 일어나고 이때의 압력이 P2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T1, T2 온도가 더 높아지면 증기압력도 더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순물질의 증기압은 오직 온도만의 함수다. 순물질 증기압은 오직 온도만의 함수로서 나타내진다는 거야. 순물질의 증기압이 크면 온도라고 했습니다. 온도만의 함수니까 온도도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도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떤 경계의 위치가 위치 변화가 또 일어나겠죠. 어쨌든 또 이쪽으로 오면서 온도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상의 경계도 또 변화가 있겠죠. A라고 하는 액체,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기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요게 이제 여기서 물이라고 정의할게요. 액체 상태에 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자. 그러면 증기가 계속 나와서 증기가 많아졌잖아요. 증기가 나와서 이때 증기를 스탑하셔야 돼요. 증기가 일기압이 됐어요. 일기압이 됐을 때, 증기압력이 일기압이 됐을 때에 그때 TV 스탑, 이때 온도, 이때 온도를 뭐라고 한다? 정상 끓는음이라고 한다. 100도씨 될 때, 100도씨일 때 이거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도. 저는 이렇게 봤어요. 증기압이 증가해서 피스타가 일기압이 될 때, 이게 일기압이 되는 순간의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상식적인 볼링 현상, 여기서 선생님이 상식적인 볼링 현상이라고 했는데 상식적인 볼링 현상이 우리가 전문용어로 뽀글뽀글 물이 끓을 때 뽀글뽀글 이렇게 끓는다. 그런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평면 상태, 액체 상태하고 기체 상태가 평면 상태. 그 닫힌 그릇에서는 액체의 기화가 진행되는 순간 기체상의 압축이 일어나며 액체상에서도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수증기포 형성이, 캐비티 형성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액체가 있었어요. 그게 기체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때 증기압이 있었을까? 이때 이걸 증기압이에요. 이 증기압에 의해서 어떤 것이 있다가 캐비티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캐비티를 만들어낼 수 없고 여기서 사방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퍼져 나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캐비티.
수증기포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이 액체가 바로 기체 부피가 늘어나죠. 부피가 늘어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증기압이 P만큼 있었는데 부피가 좁아졌으니까 여기서는 델타 P만큼의 압력이 더 추가돼서 이만큼이 더 압축될 거다. 누르니까 이 캐비티는 사방에서 다 누르게 될 거다. 그 캐비티가 이렇게 형성될 수 없다. 우리는 액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의 부피 변화가 얼마큼 변하느냐? 10의 세제곱, 1000배에서 10의 4제곱 정도의 부피 변화가 있어요. 지금. 액체 상태에서. 기체가 됐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부피 변화가 있다. 그런 부피 변화만큼의 압력이, 받침기에서는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얘네들은 애시당초, 애시당초, 헤비티라고 하는 거예요. 헤비티 형성이 애시당초 어려웠다는 거죠. 기체일 때는. 다시, 받침 그릇에서 액체의 기화가 진행되는 순간, 기체 상태에 압축이 일어나요. 압축이 일어나요. 액체 상에서도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진다.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진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수증기포 형성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열린 상태로 오면, 열린 상태로 왔어. 열리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대기압이 존재할 텐데, 대기압은 항상 일정 각도로 갖게 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캐비티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캐비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캐비티. 이 포가 만들어졌어요. 캐비티가 만들어졌어요. 액체 상태. 부피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늘어나거든.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H2라고 생각해봐요. 이만큼 늘어났다. 늘어났지만, 이쪽에 압력에 영향을 끼쳐요? 이거 늘어난 것이? 끼치지 않죠. 끼치지 않으니까, 얘 여기서 밀도가 작아졌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갈 거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면. 밑으로 올라가고, 드디어 결국에 캐비티는 대기중으로 탈출한다는 거죠. 이게 뭐야? 우리가 목격하는 뽀글뽀글이죠. 이게 그 뽀글뽀글이다. 구형한 뽀글뽀글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상신 볼링 현상은 뽀글뽀글 얘기야. 열린 용기에서 일어난다. 액체 내부 캐비티가 생성되어도 외부 대기압은 일정하다. 그렇죠? 여기서 캐비티가 생성돼도 대기압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캐비티의 증기는 밀도가 작기 때문에 중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것을 보일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 자, 여러분들 끓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가 됐죠. 어, 끓음과 증발. 증발은 표면에서의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끓음은 내부에서도 이렇게 캐비티가 생겨서 탈출하는 그런 현상을 끓음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그래서 헤비틴 대기적으로 탈출하는 것이 상식적인 볼륨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표면 장력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죠. 자, 표면 장력, 유치원 때부터 표면 장력 실험을 해봤어요. 맞죠? 물방울 떨어뜨려 본다든가, 좀 더 동그란 것이 표면 장력이 크다. 또는 성냥골을 놓고 가운데에다가 비눗방울을 떨어뜨려 보면 쫙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표면 장력을 이용한 실험을 했어요. 표면 장력 어떻게 되나? 액체는 그 표면적을 최소화하려는 성질이 있다. 외력 없이 불을 형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불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부피에서 불을 형성하려 한다 이랬잖아요. 이 구가 뭐냐?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이 가장 작은 모양, 표면적이 가장 작은 모양이 구라는 거예요.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이 가장 작은 모양은 구다.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표면 장력 효과. 표면 장력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부피분의 표면적, 부피분의 표면적이 같은 부피에서 표면이 가장 작은 것이 구라 했죠. 이것이 최소 되는 것이 뭐라고? 이것이 구라는 거예요. 같은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가 될 수 있는 것이 구다. 이쪽으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여기 요거를 이렇게 요 색깔로 칠해볼게요. 그 다음에 내부에 있는 요 물, 요거를 요 색깔로 칠해볼게요. 그 정성적 해석은 그냥 거칠게 경향성을 보자는 얘기죠. 표면에 있는 물 분자보다 얘를 빨간색으로, 얘를 빨간색으로, 이 색깔로 칠해요. 표면에 있는 물 분자,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에 있는 물 분자, 내부에 있는 물 분자, 얘를 선생님, 노란색으로 칠해버렸네요. 이 색깔로 칠해요. 표면에 있는 것보다 주변 인력이 더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액체, 액체를 구성하는 액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에는 분자 사이에는 인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인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력이나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상기체로서 정의를 했었잖아요. 액체라고 하면 이미 인력이 작용해서 액체 상태로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위에서 잡아당기는 인력은 없죠. 얘는 사방에서 다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애는
바깥으로부터 위쪽에서 인력을 받지 못하요. 얘는 받아요.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내부에 있는 물 분자의 주변 인력이 더 크다. 이쪽에서 잡아당기는 게 없기 때문에 이쪽 인력이 커서 R자 힘이 안쪽으로 향한다. R자 힘이 안쪽으로 향한다. 밑으로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보다 이것이 위치 에너지가 더 작다. 내부에 있는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작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작다. 얘는 얘는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크다. 위치 에너지가 크다. 위치 에너지가 크면 중력이 어떻게 돼? 중력이 작게 작용하지. 광인력 생각하면 R분의 이렇게 되잖아요. R제곱분의 이렇게 되죠. 위치 에너지가 작고 위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중력이 얘한테는 작게 작용하고 얘는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하고 중력, 인력이 더 크다. 중력, 인력이 더 크다. 뭐라고? 중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즉, 인력이 크다. 얘는 안 돼. 내부에는 내가 주변 인력이 더 크다. 이렇게. 내부로 내려올수록 더 에너지가 작아져서 안정해지니까 R자임이 안쪽으로 향하니까요. 얘네들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그 외부에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자발적으로 내부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체 에너지가 작아서 안정해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표면에는 최소의 개수의 분자만 남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의 정성적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표면 장력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표면 장력의 정의,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뮤, 이렇게 나타내. 뮤. 드러난 단위 면적당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 장력을, 뭐라고 하면? 다시 정의해보면, 늘어난 표면 적분, 에너지적 정의를 해본 거예요.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뭘 얘기하냐? 일 관련해서 표면 장력을 정의해보자. 늘어난 표면 적분에 표면적을 넓히는 데 소요되는 에너지를, 예, 늘어난 표면적을 시그마라고 해야 되고요. 여기서 에너지를 W로. 야,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서 F만큼의 힘으로 잡아당겼어요. 요 길이를 L이라고 해요. 여기 이 액체 표면적을 시그마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것들을 이렇게 잡아당긴 거죠. 아주 조금 미세하게 잡아당기는 길이를 델타 X라고 해요. 그래서 늘어난 이 길이를 D 시그마라고 하자. 네, D 시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에 의해 보면 표면 장력은 늘어난 표면적, 늘어난 표면적, 요거죠, 요거. 얼마큼 늘어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LDX라고 얘기할 수 있죠.
표면적을 넓히는 데 소요된 에너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잖아요. 힘 F만큼을 당겼다는 거예요. 이동거리. 얼마큼 이동? dx만큼 이동해.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L분의 F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쯤에서 표면 장력의 단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힘의 단위 얼마야? 뉴턴이죠? 퍼 미터. 줄이라고 하는 것은 뉴턴 메타죠. 또는 이거를 줄로 바꿨다. 뉴턴 메타죠. 양 분모 분자에다가 메타를 곱해준 거니까 메타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줄이 뉴턴 메타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뉴턴을 곱해주면 뉴턴 메타가 되니까 줄로 바꿀 수가 있고 메타 제곱이 됐다. 이게 표면 장력의 단위예요. 이게 표면 장력의 단위. 그러면 표면적을 표면적을 미세하게 늘어난 d 시그마. 이게 에너지니까 dw 이렇게 해서 됐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한 에너지 dw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에다가 표면 장력 곱하기 dw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 곱하기 d의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식을 유도해 본 겁니다. 넘어가 볼게요. 지웁니다. 네. 자, 표면 장력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있는데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 표면 장력이 크게 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기름보다 물의 표면 장력이 크다는 거예요. 기름들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분산력이에요. 물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것은 수소계라는 거예요. 수소계라는 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분자 간의 힘이 물이 더 크니까 표면 장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액체방울의 크기. 이렇게 돼요. 표면 장력 효과가 어느 때 더 크게 나타나느냐 하는 건데 첫 번째. 부피분의 표면적. 이 부피분의 표면적.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것이 최소가 되는 것이 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더 최소가 되느냐 생각하면 9의 부피 4분의 3 파이 r 세제곱 분의 표면적은 4 파이 r 제곱 이렇게 나타나있죠. 정리해보면 r분의 3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분의 표면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려면 r이 작을수록 부피분의 표면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r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액체방울의 크기가 작으면 표면적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액체방울의 크기가 작으면 근데 식물의 모세방 수백 미터 올라가야 돼요. 큰 나무들은 100m 이상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관이 굉장히 작다는 거죠. 굉장히 작아서 거기에 물 분자들이 아주 작게 났고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두 번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그 압력을 P 표면 장력 이렇게 써볼게요. 라플라스 압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받아들이세요. 라플라스 압력이라는 것이 R분의 E 이렇게 라플라스 압력. 네. 이걸 보면 이게 표면 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뉴턴 메타라고 했죠. 이거의 반지름 R이니까 메트.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뉴턴 퍼 메타제. 뉴턴 퍼 메타제이 뭐예요? 압력이었잖아요, 압력. 그렇죠? 그러니까 압력을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더라. R분의 이 표면 장력. 그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여기다가 유리로 만든 유리관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니스커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물이 이게 물이고 그다음에 요 얘네들은 요건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돼 있어요. 이 물의 밀도 로라고 하죠. 물의 밀도 로라. 그러면 이 표현장력에 의한 압력, R분의 이 표현장력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건 로의 G의 H로 압력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물의 밀도는 정해져 있고, 중력가속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가속도 정해져 있어요. 물이면 물의 표면 장력도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게 작을수록 H가 높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식물에서 물광 같은 거, 물광, 뿌리 물광 같은 것들 매우 작아, 식물 물광 같은 게 매우 작아서 높이 올려보내는 그런 일을 한다요. 그 다음에 온도. 온도가 높을수록 어떨 것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 흩어지기 쉽죠. 표면 장력이 작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열팽창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이 증가합니다. 열팽창은 결국에 팽창한다? 라고 하는 것은 표면 장력의 반대 얘기예요. 표면 장력은 땡기는 거잖아요. 표면 장력의 반대. 그러니까 열팽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열팽창이 일어나죠. 표면 장력이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설명이 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쪽에서.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물이야. 물. 이거는 유리고. 유리를 우리가 규산형 광물, SI에 O 이런 식으로, H에 OH, 물을 이렇게 붙여. 그럼 얘네들은 전기도가 크니까 마이너스.
이건 플러스 전압계여서 여기서 얘네들이 이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수소결합. 물하고 교사님 이 유리들 간에 수소결합이 형성돼서 결합이 강하게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쯤 생각해 보자고. 물 분자 여기 있는 거 생각해 보면 이쪽으로 유리하고의 부착력, 자기들끼리의 응집력이 이렇게 있으면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 그러면 부착력과 응집력이 부착력이 더 크다. 그러면 응집력을 제외하고 힘의 경계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중력이 또 이렇게 작용하겠죠. 얘의 합력이 이렇게 생길 거다. 합력이 90도 방향으로 수면이 형성됩니다. 이 합력의 90도 방향으로 수면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요 힘의 이 합력의 90도 방. 이게 90도 방향으로 수면이 형성된다. 너무 복잡하게 그러잖아요. 요거의 90도 방향으로 수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이렇게 위쪽으로 나타나요. 아래로 블록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온이라고 생각해요. 수온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거 유리고, 이게 수온이야. 그러면 요쯤에 생각했을 때, 요즘 부착력에 부착력도 있고, 자기들끼리 응집력도 있겠죠. 중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착력과 응집력, 부착력이 더 크니까 요것만큼 작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힘의 경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의 합력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의 90도 방향으로 면이 형성돼서 이렇게 메인스커스가 오를 블록하다. 이거는 응집력이 더 크기, 아니, 그렇죠. 부착력이 유리보다 크기 때문에 유리하고의 부착력이 응집력과 부착력이 있으면 부착력이 더 이쪽으로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력이 이렇게 생기죠. 여기는 응집력과 부착력이 있다면 응집력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합력이 이렇게 작용하죠. 수면이 이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위로 블록한 메인스커스가 아래로 블록한 메인스커스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 오면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히는 거 이런 현상들로 우리가 얘기하죠. 물부터. 물이 수소결합하고 있다. 그 수소결합하고 있는데 어느 때 최적화가 되겠느냐? 라고 하면 얘네들이 여기서 요 각도가 이게 델타 마이너스고요. 얘도 델타 마이너스잖아. 이게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는 것이 180도일 때 이 수소결합이 최적화된다.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할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수소결합이 최적화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적화가 되니까 이렇게 수소결합을 했을 때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 간의 거리는 최대화가 된다. 그럼 수소결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서 고체가 되면 수소결합수가 많아지니까 빈 공간이 생기더라. 빈 공간이 생겨서 액체 상태의 물보다 밀도가 작다. 빈 공간이 생겨서 물의 밀도, 얼음의 밀도,
비교해보면 물의 밀도가 더 크다는 거죠. 빈 공간이. 다시 수소결함이 최적화되려면 180도로 떨어졌을 때가 최적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리는 최대화가 되고 빈 공간이 그래서 고칠 때 빈 공간이 생겨서 밀도가 더 작다. 그럼 물의 성질은 물이 극성 분자를 이루고 있죠. 물의 성분자를 얘기할 때 극성 분자 중에서 이제 이거 볼 때 강한 분자간 결합을 하고 있다. 물 강한 분자간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 결합력이 뭐예요? 수소 결합력이라는 거죠. 수소 결합력.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 부분 구조로 되어 있더라. 부분 구조로 되어 있다. 이래서 나타나는 물의 성질들을 각각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각각 구분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성질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극성 분자. 극성.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배 전체에 끌리는 현상이 배 전체에 끌리는 현상은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좋은 극성 용매다. 극성 용매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한 분자 관계라고는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얘네들이 녹론점이라든가 용문점이라든가 꿀론점은 매우 높다. 분자 하나의 일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큰 거. 비열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죠.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그러니까 1도씨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온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분자 간의 운동을 활발해요. 운동은 이제 척도를 온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를 높인다는 것은 온도 에너지도 활발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그렇게 활발하게 만들어지면 더 많은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게 그래서 비열이 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또 얘네들은 표면 장력이 크게 나타난다. 모래 표면 장력이 크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죠? 모세관 현상. 물방울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모세관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나. 또는 기화열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분구조. 구분구조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고체 밀도. 고체 밀도 있고 액체 밀도가 있으면 구분구조이기 때문에 결합이 많아졌을 때 저렇게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액체 밀도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물이 표면부터 언다는 표면부터 얼어서 수중생물을 보호할 수 있다. 수중생물을 보호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것들을 제가 아까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말고 물이 극성 분자이고 또 강한 수소 결합을 하고 있고 구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에 맞게 물의 특징 성질들을 얘기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막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서 아까 우리가 또 중요하게 본 것이 물의 용융곡선, 얼음이 물이 되는 이 용융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특징적을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물은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최대다. 물의 최대 밀도는 4도씨에서 일어납니다. 4도씨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는 수소결합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이쪽에서 수소결합수는 액체 상태가 됐을 때는 수소결합수 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소결합수는 감소하겠죠. 수소결합수가 감소.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체 부분 나가도록 이렇게 할게요. 고체 나가면서 이제 용액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자칫하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시험 보느라고도 애썼고요. 세트 이제 여러분들 자기평가서를 꼭 기한 지켜서 보내줘야 작업을 하고 우리 학교 시험이 끝나고 우리 학교 성적 처리가 됐을 때 여러분들 각 학교로 이상 없이 갈 거예요. 세특이 써져 있는 상태에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기 바라겠고 안 써, 그 제출하지 않으면 뭐 다 제출하겠죠. 제출하기 바래요. 그리고 내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줘야 돼요. 두 번 단계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바로 수정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선생님이 수정해서 또 우리 담당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학교로 다시 보내고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을 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수정할 수는 있으나 복잡한 절차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 영상 시청할 거면 문자를 주고 시청해 주기 바라요. 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